안녕하십니까, 이진영입니다. 토목기사 우리 수리수문학에 대한 부분, 제 첫 번째 장은 유체의 기본 성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체의 기본 성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체가 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유체라는 것을 흐르는 물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흐를 유자를 써갖고 유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리학, 수문학을 다룰 때는 물을 기본적인 유체로 삼게 되는데, 실제 뭐 가스라든지 혹은 뭐 공기라든 그런 기체 형태도 유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형태가 있지 않고 확산이 되거나 흘러가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물체를 우리는 유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루는 유체는 기본적으로 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부분 기계공학이라든지 뭐 다른 공학 분야에서는 유체를 해석을 할 때 가스를 혹은 뭐 기체를 매개체로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유체역학으로 다루게 되는 학문 분야가 되겠고요. 유체역학이 아니라 물을 다루니까 우리는 수리학 혹은 수문학이라는 용어로 다루게 되는 거죠. 수문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유체는 물이 되겠습니다. 물의 성질을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을 다루기 이전에 이상유체, 그 다음에 실제 유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상유체와 실제 유체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성질입니다. 압축성과 점성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압축성을 갖고 있느냐, 압축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압축성을, 실제 유체는 압축성을 갖고 있는 유체가 되고요. 그걸 이상적으로 보면 압축성 없는 상태로 우리가 간주하겠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를 이상유체, 완전유체라고 보게 되는 거죠. 또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흘러간다, 흐르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흐르는 성질을 갖지 않도록 방해하는 성분을 우리는 점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막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는 점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점성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둔다라는 거죠. 그게 비점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성을 표현하는 그런 단위를 점성계수, 그래서 뮤라고 쓰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포와스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가 쓰게 되는 이 뮤값, 점성계수를 비점성이냐 점성계수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다면 비점성 유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압축성이 있다는 얘기는 밀도가 압력과 무관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보면 밀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변화가 살짝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체는 이제 밀도의 압력이 밀도에 대한 함수로 쓰는 이제 압축성 유체라고 보게 되는데, 이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변화량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압축성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부피의 변화 혹은 밀도의 변화라는 것은 무시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무시하는 것은 완전 유체, 이상 유체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유체는 어떤 경우라도 전다 능력이나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유체를 이상유체, 완전유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근데 실제 유체는 뭐냐면 압축성도 있고 점성도 갖고 있는 그러한 유체를 우리는 실제 유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에 대한 함수다. 그러니까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뭔가를 눌렀어요. 이제 누를 때 그게 밀도가 더 타이트하게 이제 압축이 되기 때문에 밀도의 변화가 생기는, 압력, 누르는 힘 때문에 밀도의 변화가 이렇게 눌리는, 이런 부피로 되어 있던 녀석이 누름으로 인해서 부피가 달라지는 이러한 함수, 이러한 것은 압축성이 있는 유체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점성 유체의 경우는 점성 계수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성이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난류와 층류, 레이놀즈 수를 가지고서 나중에 구분하게 되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점성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레이놀즈 수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를 계산해 보시면 뮤분의 로 VD, 그렇죠? 로 VD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점성 계수에 대한 밀도, 속도, 그 다음에 관경에 대한 함수로 이제 레이놀즈 수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난류와 층류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밀도나 중량이나 단위 중량, 더 나아가서 비체적
비중에 대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밀도라는 것은 뭐냐면 단위 최적당 질량의 크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최적을 뭐라 그러냐면 V, 볼륨이라고 쓰고 질량은 mass, M이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로라고 쓰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정의를 하죠. V분의 M으로 씁니다. 여기서 이제 V분의 M이라고 썼죠. 자, 그 값은 G분의 W, 즉 이제 W라고 하는 값은 단위 중량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단위 중량을 갯마라고 쓰기도 하고 W 오메가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중량 밑에 이제 중량 단위 중량이 나오는데 단위 중량이라고 한다면 이 단위 중량과 G 값은 뭐냐면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 값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갯마는 로 G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죠. 갯마는 로 G다. 단위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단위 중량이 된다. 근데 이 단위 중량 값을 수리학 책에서는 W 오메가라고 이제 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여타 책에서는 이제 갯마라고 쓰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갯마는 로지 혹은 뭐 W는 로지. 어떻게 뭐 제가 수업을 하다가 뭐 갯마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또 단위 중량을 다르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입에는 갯마가 더 이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밀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부메랑이다. 밀도는 부메랑이다. 그래서 이제 부메랑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게 되면 V분의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누면 V분의 M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단위를 보게 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질량은 킬로그램, 부피는 미터의 세제곱, 가로 세로 깊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부피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특히 특성을 보면 표준 대기압하에서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대값을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함수다라는 거예요. 4도일 때 최대니까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밀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물론 이제 내려가고요. 4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4도씨를 정점으로 최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도 온도가 더 높아도 밀도값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중량이라고 하는 값. 중량은 무거울 중자를 써갖고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력에 해당하는 중력이 작용하는 어떤 양 이걸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체의 중력 가속도를 받았을 때의 무게를 우리는 중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제 W 대문자 W라고 쓰고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상태로 쓰게 된다. 그러니까 G라고 하는 G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 그러면 9.8 m/s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오타가 났네요. 미터 제곱으로 여러분이 써주시게 되겠고요. 그렇죠? 기호를 보게 되면 킬로그램 m/s의 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을 때의 어떤 무게를 우리는 중량이다라고 한다. W라고 쓰시고요. mg라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에서 정리하면 m은 W를 g로 나눈 값이 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m은 아까 뭐라고 썼냐면 m은 로하고 V하고의 관계로 썼습니다. 밀도하고의 관계로 될 수도 있고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중량 W와 중력 가속도와의 관계로 써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마는 로 g다 라고 하는 그런 식. 그렇죠? 갯마는 로 g다. 그래서 이 밀도와 중력 가속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중량과 어떤 질량과의 관계, 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건 뭐냐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는 1kg의 어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 그때의 힘을 우리는 뉴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1kg 중이다라고 하는 1kg의 질량에 중량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1kg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인 9.8 m/s 제곱이 작용을 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킬로그램 m/s 제곱인데 1kg 폴스라고 하는 중량은 9.8배의 킬로그램 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뭐예요? 뉴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kg 폴스는 9.8 뉴턴과 같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위와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밀도와 중량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단위 중량의 경우는 물체의 단위 체적에 작용하는 중량을 단위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중량을 W라고 쓰고, 이거 대문자 W, 이건 소문자 W예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쓰는 거는 이제 갯마라고 쓰고요. 갯마는 V분의 W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런데 W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W는 mg다라고 썼으니까 mg를 V로 나눴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V분의 m이 뭐예요? V분의 m이 밀도였죠. 그래서 로 g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W는 V분의 W라고 쓰고 W는 mg라고 썼고 V분의 m은 로라고 쓰니까 갯마는 로 g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갯마는 로 g다라고 하는 식의 아까 위에서 유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량을 부피로 나눠준 값을 단위 중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를 부피 미터 세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써주면 위에서도 밀도도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라고 쓰고 단위 중량도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라고 쓴다면 이 내용은 서로 이제 같은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 폴스라고 쓰든가, 최근에는 요거를 뭐 킬로 뉴턴 퍼 미터 세제곱 이런 식으로 힘의 단위로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힘의 단위, 즉 중량의 단위로 써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량의 단위를 부피로 나눠주게 된 것을 단위 중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위 부피에 대한 중량을 단위 중량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4도씨일 때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은 밀도와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이 밀도와 그리고 중량과 단위 중량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체적을 보시면 비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중량의 역수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 중량의 갯마는 V분의 W라고 썼으니까 우리 지금 비체적을 뭐라고 써요? 비체적은 뭐 이렇게 이제 쓰면 비체적은 W분의 V, W를 중량이라고 했으면 중량분의 V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기호 및 단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비중은요, 물을 기준으로 한 다른 물체와의 밀도의 비 혹은 단위 중량의 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밀도를 기본으로 한 어떤 물체의 밀도, 물의 단위 중량을 기본으로 한 물체의 단위 중량. 물의 단위 중량은 얼마예요? 물의 단위 중량이 1톤 폴스 퍼 미터 세제곱. 이렇죠. 그 얘기는 1g 퍼 센티미터의 세제곱. 폴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1톤이라고 하는 값은 1000kg 폴스가 되겠죠. 그래서 1000kg 폴스 퍼 미터 세제곱. 자, 이게 이제 물의 단위 중량이 되는 거고, 물체의 단위 중량이 뭐 예를 들어서 1톤 폴스 퍼 미터 세제곱인데 어떤 물체가 0.8이었다라고 한다면 0.8 나누기 1 하니까 그 물체는 비중이 0.8이다. 물보다 비중이 작으니까 어떻다? 물에 띄워놓으면 떠 있는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물의 비중보다 큰 값은 뭐 1.2다. 물의 비중은 1이었는데 그러면 가라앉게 되겠죠. 비중이 더 크니까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어떤 유체의 비중을 알고 있으면 그 유체의 밀도라든지 단위 중량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이제 그렇게 쓰게 된다. 물을 기준으로 한 어떤 물체에 대한 밀도, 단위 중량의 비를 우리는 비중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의 성질, 유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체는 수리수문이다 보니까 물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압력이 증가하면 물의 압축계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 압축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압축계수 이제 C값이다라고 압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최적탄성계수는 E라고 쓰면 E라는 것은 델타 P를 V분의 델타 V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최적 탄성계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V분의 델타 V는 최적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최적의 변화율이 되기 때문에 최적의 변화율분의 압력의 변화량, 그것을 최적 탄성계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최적 탄성계수와 압축률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했다 그러면 최적탄성계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압축계수는 그거에 반비례하는 역수의 관계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부 마찰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점성계수와 비례하게 된다. 내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전단력 타우라고 한다면 타우는 뮤의 dy분의 dv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점성계수하고 비례식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속도에 대한 경사를 매개로 한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구성하게 된다. 자, 그 얘기가 되겠고요. 물의 점성계수, 즉 동점성계수는 온도와 압력 모두에 반비례하는 관계다.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점성이 물이 이제 끈적끈적하게 서로 이제 뭉쳐있던 그러한 성질이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간다면 활발해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융합했던 이러한 성질들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합성이 풀어지게 되다 보니까 점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 모두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고요. 해수는 담수에 비해서 비중이 크죠.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염분만큼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물질 구성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소금기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25 정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단위 중량을요. 해수의 단위 중량은 1.025 정도로 보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면 역시 표면 장력도 감소하게 되는 성질을 갖게 된다. 자, 감소하게 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점성계수, 동점성계수, 표면 장력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액체 내부의 한 면에서 액체가 상대적으로 운동할 때 저항하는 전단력이 점성이 된다. 그래서 점성에 대한 부분, 점성으로 전단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 압력 변화와 최적 변화율의 비는 최적 탄성계수가 된다. 압력 변화에 대한 량과 최적 변화에 대한 비율, 그래서 V분의 델타 V하고 델타 P와의 관계를 우리는 최적 탄성계수라고 한다. V분의 델타 V는 똑같은 V를 V로 나눴으니까 무차원이 되겠고, 최적 탄성계수의 어떤 단위는 압력에 대한 변화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 퍼 미터 제곱의 형태로 단위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분자 인력은 표면 장력이 되는 거죠. 표면 장력이 되고 일반적으로 기름은 물보다 가볍고 염화류는 물보다 이제 무거운 그러한 성질을 보이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서 물의 성질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적 탄성계수에 대한 계산 문제라든지 혹은 물의 성질을 다양하게 묻는 문제라든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평균 압축률을 보게 되면 모든 유체는 압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는데 이 압축률은 유체마다 다르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압축률, 그 최적 탄성계수를 거꾸로 놓은 겁니다. 델타 P분의 V분의 델타 V로 계산하고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으로 써주게 되는 거죠. 압력의 변화량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은 10도씨 상태에서 1기압에 10만 분의 1씩 압축이 된다. 뭐 거의 압축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최적 탄성계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 압축률에 대한 역수로 계산을 해서 제가 요식을 먼저 써드렸는데 다음과 같이 부피 변화율에 대한 압력의 변화량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랑 점성계수, 동점성계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성계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단 응력과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해서 써줄 수 있습니다. 타우라는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에 대한 지금 속도 변화율의 속도 경사로 써주게 된다. 그래서 이때의 뮤 값을 점성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dy분의 dv 값을 속도 경사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겠죠. 점성계수의 단위, 뮤는 일반적으로 포아즈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로 써주게 됩니다. 이때 그램은 질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중량이 아니라 질량을 센티미터 세크로 나눠준 값이 된다. 그렇죠? 이걸 1포아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포아즈라고 얘기를 하고 다인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가 되냐면 다인은 1g에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1cm/s 제곱의 가속도가 들어가는 그때의 힘을 1다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g과 1cm/s 제곱과는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1g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1g 폴스로 계산을 하게 되면 1g 폴스는 뭐가 됩니까? 1g에다가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거죠. 980cm/s 제곱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인과 1g과의 관계는 980배의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인으로 어떤 힘의 단위로 우리가 만약에 질량을 표시를 하게 된다면 1g은 다인의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가속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속도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다 보니까 자, 그러한 부분을 이제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단위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인 세크 퍼 제곱센티미터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점성 계수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동점성 계수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오타인데 뉴라고 써주게 되겠죠. 여기 써 있습니다. 뉴라고 써주게 되겠고 로분의 뮤로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값을 동점성계수라고 하고 단위로는 스토크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스토크라는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퍼 세크로 써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성계수를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라고 썼는데 우리 밀도는 뭐냐 하면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으로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과 g이 지워지고 센티미터라고 쓰면 센티미터 세제곱에서 2를 지우고 얘가 없어지게 되겠죠. 분모에 분모가 있는 값이 분자로 올라가니까 계산해 보면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아즈라고 하는 단위에서 밀도를 나누게 되면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라는 단위를 얻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동점성계수라고 얘기를 하고 스토크라는 단위를 씁니다. 점성계수는 포아즈라는 단위를 쓰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대지에 보면 압력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은 감소한다. 이 앞에서 살펴봤고요. 점성력은 유체나 물의 입자의 마찰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점성계수가 크면 점성력도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계수 감소한다. 이것도 이제 앞선 내용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액체와 기체와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어떤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노출되어 있는 이런 물과 분자 인력에 의해서 물 분자들이 서로 이제 뭉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부착력이라고 하고 그 힘으로 액체 표면에 따라 장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물 분자끼리는 서로 뭉치려고 그러고 또 그 분자가 어떤 다른 물체, 그 담는 용기에 대해서는 또 부착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접착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한 부분은 폴스에 대한 힘에 대한 센티미터, 그러니까 폴스 뉴턴에 대한 길이, 단위 길이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g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중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게 되는 게 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력이니까 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써주게 되는 그러한 단위를 표면 장력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방울에 대한 힘의 평형 조건을 보시면 물방울의 서로 장력이 이 물의 둘레에 따라서, 그렇죠? 물의 둘레에 따라서 서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물방울 안에서는 뭐냐 하면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밖으로서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물방울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양변에 파이와 파이 지우고 d와 d제곱에서 하나 지우게 되면 우항은 4분의 d가 남고 좌항은 t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t는 4분의 d, 그다음에 p도 남겠네요. 4분의 dp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압력과 그 물방울의 어떤 지름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관 상승고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모세관 이제 아주 가느다란 관을 이제 물 수면에다 이제 꽂게 되면 모관 상승, 그러니까 표면 장력과 표면 장력에 의한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물기둥이 이제 형성되는 H만큼의 높이가 이제 형성이 된다. 그냥 가만히 두면 모세관이 아니라 그냥 관을 꽂아 놓으면 수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극히 가느다랗게 이제 꽂아 놓게 되면 그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T라고 하는 거는 이 원의 둘레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의 둘레에 따라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의 높이를 이제 H만큼, 물의 단위 중량 갯마 H만큼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니까 지금 보면 표면 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둘레에 작용하는 그러한 힘이 되겠고요. 그 둘레에 작용하는 그 부분이 세타라는 각도만큼 이제 높게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관계식을 정리를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모관 상승고는 갯마 D 분의 4T의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 4가 이제 왜 튀어나오게 됐냐면 이 물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요 모세관에 대한 4분의 파이 D제곱이라고 하는 면적이죠. 면적에 대해서 높이 H만큼, 그 다음에 단위 중량 갯마만큼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요 T라고 하는 전체 둘레에 작용하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T는 둘레, 즉 파이 D만큼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만큼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서로 조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갯마 D분의 4T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느다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쪽의 연직판을 이제 붙여서 세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T와 T가 전체의 B라는 요 폭만큼 길이만큼 우리가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때는 2T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 똑같은 식 중에 원일 때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고 요거는 이제 2T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 연직판을 세웠을 때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 하면 연직판의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요. 유리관을 세웠을 때 그때의 모관 상승고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이 문제가 항상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단위와 차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양의 크기를 표시하는 일정한 기준을 우리 단위라고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단위는 뭐냐면 길이의 단위가 있고 시간의 단위, 뭐 세크,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위가 있겠죠. 그 다음에 힘의 단위가 있어요. 뉴턴이라든지 다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위들이 독립적으로 길이를 구해라,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겠지만 복합적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물리량으로 기본 물리의 단위 7개가 서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SI 단위계라고 하는 표준 규격의 단위계가 사용되는 길이나 질량, 시간, 그다음에 전류, 연력학적 온도, 물질의 양이나 광도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량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러한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을 유도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단위는 중력에 대한 단위가 있고요. 중력을 기준으로 하는 폴스에 대한 단위가 있고 절대 단위,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매스를 기준으로 한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는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 그래서 이제 절대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폴스에 대한 부분은 중력이니까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서 mg의 형태로 표시되는 것. 그렇죠? 뉴턴의 힘의 운동의 법칙을 보시면 F는 ma라고 하는 식이 있게 되겠죠. 이때 m은 뭐예요? 질량이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다 보니까 질량 m에다가 가속도 어떻게 되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게 되겠죠.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값이 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써주느냐 아니면은 절대 단위인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를 써주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MKS 미터 길이는 미터로
K는 킬로그램, 질량을 킬로그램, S는 세크, 시간 단위로 쓰느냐, CGS 단위로 쓸 거냐, 센티미터, 그램, 그 다음에 세크의 단위로 쓸 거냐에 따라서 시간이랑 질량이랑 길이를 어떻게 유도하겠느냐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기본적인 물리량에 의해서 방정식의 형태로 적절한 문자를 조합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길이와 질량과 시간으로 표시하면 LMT 계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와 폴스, 즉 이제 힘과 또 T, 시간에 대한 관계로 표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LFT 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F는 ma다라고 하면 F 자체를 그냥 차원으로 표시하는 거는 FLT 계열이 되는 거고, LFT 계열이 되는 거고, 얘를 질량의 형태로 바꿔서 얘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킬로그램은 매스가 되고, m은 길이가 되니까 l이 되고, 세크는 시간이니까 t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F라고 하는 차원을 질량의 형태로 MLT-2제곱의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러니까 MLT의 형태를 FLT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에서 L에 T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이항하면 되겠죠. M이라고 정의를 하면 F에다가 L의 마이너스 1제곱 T의 제곱의 형태로 이제 환산을 해주시게 되면 M이라고 하는 질량 단위, 질량의 차원을 F의 L의 마이너스 1제곱 T의 제곱의 형태로 환산해서 써주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F에 해당하는 부분은 M에 대해서 L의 T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쓴다라는 부분하고요. M은 다시 F의 L의 마이너스 1제곱에 T의 제곱으로 쓰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표를 주어지게 될 때, 이 표를 여러분 전부 다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요. 가속도는 시간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미터 퍼 세크 제곱 한번 써보시고 L에 T의 마이너스 2제곱이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셔야 차원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밀도. 자, 밀도를 보세요. 밀도가 MLT 계열로 보면 킬로그램 그러니까 질량의 부피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의 L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M을 우리가 뭘로 쓴다 그랬어요? 밑에 보시면 M은 F의 L의 마이너스 1제곱 T의 제곱이다 라고 썼으니까 M의 L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M의 자리에다가 F 그 다음에 L의 마이너스 1제곱 T의 제곱을 쓰고 L의 마이너스 3제곱을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제곱 합쳐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F의 L의 마이너스 4제곱 T의 2제곱 이렇게 이제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L과 T가 뭐 같아 보이네요. 예. 그래서 T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요 부분이 FLT 계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몇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밀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표면 장력도 있고요. 표면 장력 F의 L의 마이너스 1제곱 그렇죠? 점성계수 F의 L의 마이너스 2제곱 T 그 다음에 동점성계수는 둘이 똑같죠. 둘이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시면서 각각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시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차원과 단위를 해결하는데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 유체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학습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